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정 혼란과 경기 침체, 심각한 정치 경제 위기 속에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들은 민생 활력과 또 성장 동력을 위한 고민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연말 연초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좀 어둡고 사회적으로 좀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 2024년 신안군에는 참 많은 발전과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신안군 어떻게 평가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신안군이 전국적으로 제일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여건을 살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11월 4일 날 전 세계 230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경연대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약 7만 이하 그 인구 그룹에서 금상을 받았던 것들이 신안군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들이 아니었나. 또 저희들이 6년간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것이 선별로 아름다운 뮤지엄, 또 세계적인 뮤지엄을 만드는 것, 선별로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금년 11월 13일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올라프 엘리아슨의 숨결의 지구라는 뮤지엄이 준공돼서 6년간의 준비 끝에서 처음 이제 문화예술로 향하는 그런 서막을 열게 됐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세계적인 뮤지엄들이 오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성과를 올렸던 것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자체 혁신과 관련해서 살만한 도시, 어떤 세계적인 도시 경연대회에서 수상 실적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나오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올라프 엘리아슨의 숨결의 지구라고 하는 예술작품, 이제 섬 하나마다 이 하나의 박물관을 짓는다는 컨셉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올해 정부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예산이 지금 지자체 예산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최초로 이제 감액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정부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에서의 지자체들 예산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도민분들 또 국민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올해 예산 상황이라고 하면 신안군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좀 어떤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연속 3년이나 우리 보통교부세가 감액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에 주름살이 지금 큰 편이고 또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불효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은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신안군에서 좀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잘 발전한 지역, 고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햇빛 연금, 또 바람 연금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지난 영광군수 선거나 이런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또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도 해서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이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이 햇빛을 이용한 에너지, 또 이 바람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을 지역민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게 컨셉인데 일부에서는 이 소음이나 자연훼손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거부감을 좀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안에서는 지금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신안군에 제일 흔한 것이 바람이고 제일 흔한 것이 햇빛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발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갔던 이
구조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발전 사업자를 설득해서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적지만 연금으로 좀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2021년 4월부터 안자도라는 섬부터 지금 지급을 해가지고 지금은 4개 섬에 지금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누적 지급안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전 인구의 약 한 45% 정도가 받고 있는데요. 매년 그 지역을 확대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지금 절반 정도, 전체 국민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이미 햇빛연금의 수혜를 받고 계시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누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지급된 연금액이 200억을 넘었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아까 뭐 4개 섬에서 지금 뭐 지원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 확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금도가 뭐 신안에서 지금 6번째로 햇빛연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미 지급이 개시된 곳들도 좀 있고 현재는 지금 상황이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총계 이제 14개 읍면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면으로는 3개 면을 지급하고 있고 섬으로는 5개 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섬은 섬대로 또 수혜 범위를 좁혀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24일 비금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정도면 자운도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바람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금년부터서는 매년 100억씩 지역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목표로는 2032년 정도는 전 국민들에게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달 50만 원 정도 1인당. 그러니까 9식구면 4식구면 200만 원. 9식구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신안군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가족이 9식구인데 1,54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받은데. 그런데 앞으로는 매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햇빛연금도 그렇고 바람연금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배분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수익 배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범위가 나누어져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14개 읍면 중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 또 풍력 발전하는 섬만 우선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또 설치가 되면 그 섬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지급 기준은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일단 전체 인구 그 섬에 있는 인구가 총 들어오는 수입을 n분의 1로 나누되 n분의 1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100m 이내가 있는 사람은 4배, 또 100에서 500m까지는 3배, 500m에서 1km까지는 2배, 1km는 1배를 주는 지급 기준을 주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들은 9분을 가족인데 1,541만 원을 받게 된.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60만 원도 받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월 20만 원 받은 거죠. 가족 수에 따라서 고박이가 되니까 어린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그 인구 국민 수, 그 지역민 수로 나누되 거리에 대한 가중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과 가까울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계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비금도가 이제 햇빛연금 지급이 개시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아까 4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늘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한 7% 정도 늘 갔습니다. 금년 7월달에 그 해상풍력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자운도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면 한 7% 정도 늘고요. 또 내년에는 신의하고 증도라는 섬이 지금 받게 돼서 아마 지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18세 미만 어린이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재작년에 40만 원, 작년에 80만 원, 금년부터는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은 데는 5개 읍면에 7개 섬이지만
실제 그 관내 청소년 18세 미만은 모두가 1년에 120만씩 금년에 받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되어 가고 있고 입소문도 타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재보선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아주 모범사례로 소개를 해서 영광군수 선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수익을 내서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에게 상당한 복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효과가 또 신안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금 지급 이후에 나타난 그 지역사회의 변화, 신안군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통계 수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에 지금 인구 소멸군이 지금 15개인데 2년 연속 우리 인구가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냐? 작년에 135명, 재작년에 179명. 그렇게 늘었는데 그 인구가 135명 늘었다는 이야기는 1년에 돌아가신 분이 한 600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사 나가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1735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 단지도 없고 또 산업 단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햇빛연금도 햇빛연금이지만 일섬1 뮤지엄, 일섬1 정원화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하고 또 청년 어선 임대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귀농 귀촌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서 정부 돈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군청 돈 한 푼도 안 쓰고 발전 사업자가 내는 수익으로 지역 주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에 조금 좀 인하 단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도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미래지향적인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어떤 식으로 햇빛에서 바람에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에서 난 수익이 다시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고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게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한 모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한 것들이다 보니 반대로 자연 환경 때문에 제약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걱정들도 있습니다. 가령 날씨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이 햇빛이 비추는 일조의 량, 그다음에 일조 일수, 그리고 이제 바람도 풍향에 따라서 기후의 변동,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면 이 연금도 좀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 여기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급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늘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최고치나 최저치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중간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량이 줄어들었다, 발전량이 늘었다 해가지고 그 지급하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매년 일정 부분 받고 또 저희들이 이제 또 바람이 조금 더 태양열이 더 많이 나온 날짜에 나오는 좀 더 많은 수익도 좀 유보를 하고 또 적게 나왔을 때 그걸로 이렇게 메꾸니까 평균값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큰 변화는 없이 일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태양광, 풍력 이렇게 대표될 수 있을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연금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 과연 이제 이것들과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의 폭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면 원자력,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도 다 100% 수입합니다. 석탄, 석유, 가스 다 수입하는데 유일하게 수입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자립에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또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변화 때문에 모든 전기로 만드는 제품은 아리백 제품을 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만 그걸 인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전기를 쓰기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 길이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적고 또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바람도 좋고
태양도 햇빛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과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신안군의 모델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자원이 있는 곳 같으면 이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2032년 정도에 매월 50만 원이면 두 부부면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태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있냐면 2032년에는 인구 5만, 지금 3만 8천인데 5만이 넘으면 그때는 누구든지 전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심사해서 받겠다. 왜냐하면 10만이 되고 15만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햇빛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매월 50만 원만 지급을 하더라도 정부 돈 쓰지 않고 충분하게 지역의 많은 지역 소득으로도 소득이 되겠다.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발전 사업을 하는 거기에 400메가 하나 하려고 하면 2조 8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약 1,000억 원 국민 펀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햇빛연금을 배당도 받고 또 한편은 돈이 있는 사람은 또 거기다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연간 금리는 13% 정도 주는 걸로 지금 발전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000억 정도 국민 펀드를 모집해서 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햇빛연금으로 배당금도 받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투자해서 또 거기서 수익도 얻게 되면 농어촌에 살더라도 최소한도 삶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신안군이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에너지로서 의미가 굉장히 크죠. 군 전체가 섬과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위한 천혜의 자원을 가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 하면 이 신안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지주식 해상 풍력을 8.2기가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이 100% 참여한 해상 풍력 100메가가 지금 설치가 완료되고 시범 운전 중에 있고 7월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바람연금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 지금 8.2기가 중에 3.2기가는 저희들이 이제 발전 허가를 다 받고 지금 산업자원부에 집저가 단지를 해달라. 그리고 또 그것을 공동 접속 설비를 만들어서 소비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2기가 중에서 준공은 100메가가 준공이 되고요. 또 발전 허가가 3.1기가 그러니까 3,100메가가 발전 허가가 나오고 계측 중에 있는 것이 약 한 500메가 정도, 아니 5,000메가 정도가 지금 이제 계측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되면 투자액만 하더라도 약 48조 원, 직접적인 일자리 5,000개, 간접 일자리 한 11만 개가 생겨서 전남 서남권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송배전 선로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대도시로 보내는 송도 선로를 좀 보완해달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작년 6월이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수요지 인근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라는 표현이 이제 뭐 많이 일반화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신안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분산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가 개편되지 않을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또 전기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전기료를 8조 원 정도 부담하는데 거의 10조 원 정도를 전기를 부담한답니다. 그런데 10% 정도만 이익이 주더라도 1년에 1조 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권 우리 그런 곳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력산업 기반 기금 같은 것을 면제해 주고 또 망이용 요금 같은 걸 할인해 주면 그러니까 지금 할인폭이 적은데 그 할인폭을 많이 해주면 발전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는 전남으로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저희가 이제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그 지산지소 그러니까 전기를 많은 쓰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그 편차를 벌려나가고 혜택을 좀 늘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자, 신안군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게 섬입니다. 섬. 그래서 1004개의 섬이라고 천사섬으로도 유명한데 사실 이제 공장이나 어떤 산업을 가져오기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과의 접목이라든지 이제 이런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섬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지금 처음 말씀해 주셨으면 신안이 지금 1섬1 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구도 적은 그 섬까지 유치한다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6년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최초로 금년 11월 13일 날 지금 현대미술의 거장 올라프 엘리에슨이라고 하는 덴마크 출신 작가가 도초도의 숨결의 지구라는 뮤지엄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또 비금도에는 금년 말 정도에 영국의 유명한 철 조각가 안토니오 콤리가 지금 작품이 지금 발주돼서 지금 조립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운도의 섬에는 서울의 리움미술관을 설계하고 강남의 교보생명을 설계한 안토니오 콤리 마리아 보타가 설계한 박은선 조각가의 조각미술관이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준공할 목표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김한기 선생의 고향 자운도에는 물에 뜨는 뮤지엄,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야나기 유키노리 선생이 설계한 그 물에 뜨는 플로팅 뮤지엄이 공정 한 80%에서 그것도 금년 하반기 중에 준공할 목표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런 문화예술의 지역으로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들을 아름다운 섬과 함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특색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또 관광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륙, 연도교 등 SOC 건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많다라고 하는 게 여러 평가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교통 인프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섬이 3,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전남이 2,000개,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어서 섬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큰 섬, 그러니까 면 단위 섬들은 거의 지금 연륙을 하고 지금 전남도와 함께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연륙교가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2030년에 준공이 되고요. 또 암태 추포도에서 비금으로 가는 비금대교가 지금 금년에 착공을 하면 한 2032년 정도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산도에서 신의로 가는 다리가 지금 정부의 예타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만 착공이 되면 2033년 정도 되면 흑산도를 제외한 신안군의 큰 섬들은 다 연륙 연도교가 됩니다. 흑산도는 지금 흑산공항을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초 1,800억 걸렸던 예산이 한 6천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그것도 정부를 설득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에 착공이 되면 신안군의 큰 섬들은 교통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을까. 2032년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안 하면 또 섬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갯벌인데요. 이 신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또 갯벌 4곳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맹그로브 숲 좀 낯설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동남아에 가면 맹그로브 숲들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의 환경 단체들이 맹그로브 숲이 지금 탄소 흡수력이 높다. 그리고 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면 탄소 저감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맹그로브 숲을 지금 신안군의 갯벌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과연 겨울이 이렇게 추운데도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약 한 600개 채를 갖다가 저희들이 신안군 도초저에다가 지금 식재를 했는데 상당히 생육 상태가 좋아서 아마 저희들을 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안군 갯벌에도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맹그로브 숲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좀 조사하고 또 더 좋은 개체들이 있는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25년에도 역시나 신안군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 도전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분들께 짧게 인사 전해주십시오. 신안 구민 여러분, 지난 2024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정말 낙후의 대명사 신안군이 한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모범 지역으로 그리고 선진 지역으로 그리고 혁신의 앞장선 지역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원이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할 때 저희 신안군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세계적인 우뚝 솟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저희 겨울철에 축제를 하는 곳이 꽃축제를 하는 것이 저희 신안 한 곳입니다. 지금 당초 12월 13일부터 지금 1월 13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꽃 상태가 좋아서 2월 2일까지 꽃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한겨울에 집에서 움츠리지 마시고 신안군 앞에도에서 하는 겨울꽃 애기동백 꽃축제에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조금 웅크러진 마음을 좀 풀렸으면 좀 그런 여러분들 바람도 가져보면서 금년에도 우리 KB 시청자 여러분과 신안군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정치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입니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일궈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계획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영장 집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약간 알력 같은 게 경찰 공수처 안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에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대통령 꼭 그렇게 수갑 채워서 잡아가야 되냐, 좀 달리 좀 생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3장소에서 조사를 받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던데, 근데 또 그거 대국민 호소문 나오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우리랑 논의하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난장판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네.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체포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대신에 이제 청사는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받겠다라는 일종의 체포영장 연기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이거 우리랑 상의된 바 없다 그러면 손발이 아예 안 맞는 거죠. 네. 저는 굳이 따지면 전략적으로는 정진석 실장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체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저는 좋은 타이밍에 좋은 전략을 던졌는데 네. 이게 손발이 전혀 안 맞았던 것이고 변호인들은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경찰이 됐든 아니면 법원이 됐든 이 체포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정진석 실장님처럼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잡아가야 되냐, 수갑 채워가지고 이거 국격의 문제 아니냐. 좋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였다면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쿠데타 일으키고 내란을 저지른 이상 이거는 잡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고 국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잡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수갑 차서 체포당하기 싫었으면은 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기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떻게든 이거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네.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거 우리 체면을 봐서 꼭 잡아가야 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일단 뭐 정진석 실장 호소문은 이제 일종의 지연 작전에 뭐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공수처랑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지금 뭐 3자 회동을 뭐 오전에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정진석 실장이 뭔가 던진 게 먹히고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오히려 경호처가 약간 협의에 응하려고 하고 네. 영장 집행에 어쨌든 조금 더 온화한 자세를 취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마음이 급해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경호처가 철통 경계 그리고 철통 방어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네. 이런 호소문 굳이 안 내도 됩니다. 어차피 경호처가 막아줄 거니까. 니들 뭐 들어오든 말든 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경호처도 나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일선에 있는 실무 경호관들의 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을 본 정진석 실장이 야 이러다가 경호처가 완벽하게 막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네. 체포영장 집행 시기라도 일단 좀 늦추고 뭔가 대책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으니까는 뭐 지금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총은 못 쓰더라도 나 체포하려고 하면 칼은 들고 막아라 무조건 막아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어제 주장을 하던데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의 윤석열의 정신 상태라면은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뭐냐 하면 네. 옛날 프랑스식의 지미국 국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키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저 그 무도한 반국가 세력, 네. 저 어떤 뭐랄까 간첩, 중국, 북한과 이렇게 연루된 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본인과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무너지는 거다? 그것이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든 네. 지난번에 그 시위대에게 줬던 본인이 서명한 네, 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결국 이게 마치 본인이 이 체계의 수호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만의 세계 뭐 이걸 뭐 따지면 망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실제 외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탄핵 절차라든지 여러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본인이 일정 부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또 견딜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이제 김성훈 차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호처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뭐 폭로 같은 게 지금 계속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 의상을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을 했다는 등 뭐 누구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경호처 직원들한테 뭐 장기 자랑을 하라고 했다는 등. 근데 이런 거 나오는 거 자체가 이미 그 배에 물이 새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네. 언론 인터뷰에 뭐
비실명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응하고 또 이런 경호처 내부 사정들이 새어나오고 하는 거는 네. 이미 배에 구멍이 나서 네. 날만큼 날대로 지금 나서 지금 배가 거의 저는 침몰하기 직전이다. 경호처라는 배도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이런 소문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예전에 어쨌든 유력 언론, 주요 언론에서도 이 지금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뭐 차량에 네. 풍선을 이렇게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이벤트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단독 기사로 보도되고 했던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기존 언론에도 소개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다른 이벤트성, 심기 경호 같은 것들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는 그 경호 대상자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근데 심기 경호는 대상이 아니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공수처에 가서 내지는 경찰이나 우리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구치가 된다고 합시다. 신변에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나라 교도소는 무슨 그런 다른 어떤 좀 민주주의, 뭐 법치주의 수준이 낮은 나라처럼 위험하지 않고 우리나라 구치 시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특히나 독방에 아마 계시게 될 것이고 그 구금 시설조차도 경호처가 미리 다 스캔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심기 경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심기 경호는 애당초 경호처의 임무 범위가 아닙니다. 심기 경호라는 말은 전두환 장세동 이후 처음 들어보는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구금 시설로 이동하더라도 신변에 어떠한 위험도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극렬해서 인간 방어막이 되고 네. 이것은 심기 경호의 영역이고 그냥 이 경호 대상자를 법에 따라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군처럼 모시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맞지 않는 일이죠. 안전한 걸로 따지면은 구치소 독방에 가 계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할 거다. 굉장히 뭐 그렇게도 안전합니다. 네. 근데 김성훈 차장 이 사람은 원래 경호처에서 주특기가 통신이었는데 그 통신이 최고위직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뭐 다른 재주는 확실히 있기는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기 경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 공개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대통령은 신변 안전 말씀하신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 키워드는 방구석 여포라고 생각합니다. 방구석 여포. 네.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한 환경에서는 뭐 내가 뭐라도 하고 뭐 다 책임지고 정치적인 뭐 법적인 책임 뭐 다 지겠다. 헌재에도 내가 직접 출석해가지고 네. 변론하겠다라고 따뜻한 자기 방안 아니면 기자회견장 안에서는 뭐든 합니다. 최근에 무슨 LA 산불 난 거에 대해서도 SNS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환경에서는 대통령 노릇이든 뭐 어떤 상남자 노릇이든 다 하는 방구석 여포입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본인이 편하지 않은 환경에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될 때는 그걸 못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네.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고 하면은 헌재에 왜 못 나옵니까? 아마 경찰이나 공수처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로 출동해서 체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재 경내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이는 아마 못할 겁니다. 뭐 이동 중에 탈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걱정 일정 부분 한다면은 뭐 그거는 일리가 있네요.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그렇게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했고 최근에 무슨 얘기했어요?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이거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고 80% 정도 사유가 없어졌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왜 직접 나와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가 찍는 앞에서 엄청난 득점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고 80%의 탄핵 심판 사유를 날려버릴 수 있다면은 경호상 위험을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나와야죠.
근데 이걸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유도했을 때 이게 이상하게 자기들 논리가 깨진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쫄아서 못 나오는 거고 경호상 이유 이런 것들은 저는 일정 부분 핑계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논쟁을 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깨지느니 그냥 뭐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그냥 관저에 있겠다 뭐 그런 결정이라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또 뭐 정계선 새로 임명된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 탄핵 심판 못 받겠다, 뭐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뭐 이것만 신청한 게 아니라 변론 개시 자체 그리고 증거 체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다 이의 신청서 냈는데 이건 뭘 하자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지연 전술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연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이미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전원의 어떤 합의 형태로 절차들을 많이들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이걸로 지연이 되지는 않는데요. 지연 전략이라고 본인들 생각하는 것 플러스 네. 탄핵 불복 빌드업입니다. 어, 본인들이 봤을 때는 네. 탄핵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재판관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지지층들에게 이거 봐라. 절차가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탄핵 불복을 유도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시도, 빌드업이 이미 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아니, 나라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네. 없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론에서 이 탄핵 심판을 불복하도록 선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라를 그렇게까지 두 쪽을 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나라 걱정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윤석열의 망상 속에서는 본인이 곧 나라고 본인이 곧 자유민주주의 체계고 네.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과 한패가 된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체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반국가 세력에 선동된 우매한 국민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생각했으면 애초에 비상계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속에서 내 말을 믿고 내 체계를 따라가는 사람들만 제대로 된 국민이다. 그 생각이 저는 이미 깊게 박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정계선 재판관 이분은 그 판사 시절에 그 국정농단 수사 MB 기소한 거 다스는 MB 거 대하고 징역 15년 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검찰에서 재판부 현명한 판단에 뭐 박수를 보낸다는데 지금은 뭐 저 사람한테 재판 못 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뭐랄까 그러니까 그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던 것을 고스란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걱정입니다. 저는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주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보수라는 것은 네.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위헌 비상계엄 하면서 헌법 질서 다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에 대한 네. 권위 다 떨어뜨리고 맨날 사법부 존중, 법과 질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 그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태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그래서 윤석열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지층의 눈이 멀어서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 뭐 저는 망하는 길로 많이 들어섰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페이스북에 미국 LA 대형 산불 뭐 너무나 안타깝다.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워딩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워딩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자세도 없고 심지어는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네. 정말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네. 지금 무슨 미국 국민 위로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부터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저도 제가 계속 봤을 때 이게 제가 방구석에서는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헌법재판도 이겨서 내가 돌아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내가 대통령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요즘 또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추세 같아 보이니까 아, 곧 다시 내가 트럼프와 외교를 하게 될 거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좀 미국 국민 위로 메시지, 뭐 산불에 대한 위로 메시지도 내야겠다.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본인을 응원하는 유튜브만 계속 틀어놓고 보고 계실 겁니다. TV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 근처에 공중파 방송을 틀어주는 확성기를 설치해야 될 지경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지키기 하고 있는 유튜브만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준석 의원도 탄핵기가 망상에 빠져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뭐 그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의원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빨리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풍 부종조, 취우 부종일,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나운 바람도 아침 한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마구 쏟아지는 폭우도 하루 종일 내리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자연도 때가 되면 멈추고 그치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와 지연 전술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순리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